그와 그의 연인이 3분간 깊은 키스를 나누고 그는 한밤중에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는 한방눈 쏟아지는 거리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그에게 다시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섣달 요려덜 눈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몸에 걸친 패딩 점퍼를 바싹 여미고 손에는 보온병을 들었다. 병 안에는 갓 끓여낸 따뜻한 갈비탕이 담겨 있었다. 이주는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바빴다. 보름 내내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다. 위가 좋지 않은 그가 이런 추운 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마시면 몸이 좀 나아질까 싶어 나는 오후 4시부터 탕을 끓이기 시작했다. 2시간 넘게 푹 고와 국물이 진하고 고기가 부드럽게 익었을 때쯤 발목까지 쌓인 눈을 bab으며 그의 회사로 향했다. 눈발이 얼굴에 부딪히니 조금 아팠다. 바람이 불어와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고 나는 추위에 몸을 움츠렸다. 길가의 가로등이 밝게 켜져 눈송이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비추었다. 눈송이는 한 조각씩 떨어져 내려 금세 땅 위에 두껍게 쌓였다. 나는 발을 깊게 넣었다 빼며 걸었고 보온병을 품에 안아 안에 든 당이 식을까 조마조마했다. 이준의 회사는 서울 도심의 오피스 빌딩에 있었다. 건물 아래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을 보니 밤 7시 반이었다. 이 시간에도 오피스 빌딩에는 불이 켜진 창문이 적지 않았고 그의 사무실도 그중 하나일 터였다. 막 로비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시야 한 구석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그는 야근 중이 아니었던가? 의심에 이끌려 나는 그쪽으로 몇 걸음 다가가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눈은 여전히 쉴 새 없이 쏟아져 내 머리카락과 어깨 위로 쌓였지만 나는 그것을 털어낼 마음도 없었다. 이어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 온몸의 피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나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이준이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 문을 열자 이내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머리는 웨이브졌고 화장은 정교했다. 여자가 차에서 내릴 때 이주는 손을 뻗어 그녀를 부축했는데 그 움직임은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이준이 손을 들어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고개를 숙여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 그 키스는 급하고도 격렬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싹 붙어 이곳이 공공장소라는 것도 하늘에서 한방눈이 흩날린다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나는 그들을 멍하니 응시했다. 머릿속은 온 가볍게 입맞추고는 웃으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머릿속은 온통 새하얗고 그저 기계적으로 시간을 세고 있을 뿐이었다. 1초, 3초, 정확히 3분 뒤 그들은 자는 뒤 이주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움으로 가득했고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에 붙은 눈송이를 털어주었다. 나는 기둥 뒤에 서서 온몸을 떨었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심장이 마치 어떤 손에 색이 움켜쥐어진 듯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아팠기 때문이었다. 손에 든 보온병은 한없이 무거워졌다. 당의 온기가 병벽을 타고 전해져와 손바닥에 아를 정도로 뜨거웠지만 나는 조금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나와 이주는 10년간 함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그가 사업적으로 성공하기까지 나는 우리의 사랑이 견고하다고 믿었다. 그는 야근하고 늦게 돌아올 때마다 나를 안고 수고했어라고 말했고 출장을 갈 때마다 선물을 사왔으며 다툴 때마다 먼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우리가 이대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100년해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주는 뒷좌석 문을 열어 여자의 가방을 넣은 다음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여자는 조수석에 앉았고 그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차 문을 닫아주었다. 섬세하고도 다정한 몸짓이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야 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차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천천히 쪼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눈소미가 등 위로 떨어져 금세 얇은 침을 이루었지만 나는 조금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다. 이준 씨, 제가 탕을 가져왔어요. 회사 건물 아래에 있는데 내려와서 받아갈래요? 아니면 제가 올라갈까요?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손가락을 떨며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리고는 그와의 채팅 기록을 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부터 하나하나 메시지를 읽어내려갔다.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날들과 그가 했던 약속들을 볼수록 더욱더 비웃음이 나왔다. 결국 나는 채팅창에 있던 모든 미전송된 초안 메시지들을 삭제하고 대화창을 닫았다. 보온병 안의 탕은 아직 따뜻했지만 나는 몸을 일으켜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며 한 방울 쏟아지는 거리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집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탈날 위를 걷는 듯 심장을 꿰뚫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오피스 빌딩 옆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눈은 공원 벤치를 덮어버렸고 나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구석을 찾아 다시 쪼그려 앉았다. 마치 나와 이준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감정처럼. 겉보기엔 뜨거워 보였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것이었다. 머릿속에는 통제할 수 없이 과거의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우리는 대학 동기였다. 그는 반장이었고 나는 학습 부장이었다. 처음 대화를 나눈 건 숙제를 거둘 때였다. 그가 숙제 노트를 내게 건넬 때 손가락 끝이 실수로 내 손에 닿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나 역시 당황하여 서둘러 숙제 노트를 받아든 채 고개를 숙여 그를 보지 못했다. 그 후 그가 나를 따라다닐 때 매일 아침 학교 앞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다 주곤 했다. 겨울에는 식을까봐 품에 품고 기다리다가 내 손에 건넬 때까지 따뜻함을 유지해 주었다. 졸업하던 해 그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나에게 함께 노력해 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때 나는 이미 한 공기업의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좋은 대우의 안정적인 직업이라 가족 모두가 기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속빛을 보았고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공기업 제안을 거절했다. 그와 함께 20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작은 월세방을 얻어 버스를 함께 타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그의 작은 회사에 쏟아부었다. 가장 힘들 때는 회사 월세조차 내지 못했다. 그는 매일 밖에 나가 영업을 뛰었고 만취해서 돌아와 나를 안고 울며 미안하다고 했다. 자신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는 한켠 몰래 엄마가 주신 미안하다고.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는 한켠 몰래 엄마가 기며 그의 지출을 아껴주기 위해 나는 비서 역할도 하고 재무도 맡았으며 시장 조사까지 담당해야 했다. 한 번은 작은 계약건을 따내기 위해 한여름 땡볕 아래 3번이나 뛰어다녔다. 결국 열사병으로 길가에 쓰러져 행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깨어보니 이준이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내 손을 잡고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고통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회사가 잘 되고 그가 진심으로 나를 아낀다고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 후 회사는 점차 나아졌고 그는 점점 더 바빠졌으며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더욱 늦어졌다. 나는 그가 안쓰러워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고 매일 다양한 메뉴로 그에게 식사를 차려주었다. 위가 좋지 않은 그를 위해 나는 특별히 위장 건강에 좋은 식단을 배웠고 끼니마다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만들었다. 한 번은 그가 출장 중일 때 나는 한밤중에 39도까지 열이 올랐다. 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의 업무를 방해할까봐 걱정되어 결국 혼자 힘으로 병원에 가서 밤새도록 링거를 맞았다. 그가 돌아와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안고 오랫동안 미안해했다. 그는 내가 평생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나에게 청혼까지 했다. 이 큰 프로젝트가 끝나면 웨딩 촬영을 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다. 나는 그때 울면서 승낙했고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고 했다. 그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한방눈 쏟아지는 한가운데서 다른 여자를 안고 3분 동안 키스했다. 그는 나와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지만 뒤돌아서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나를 눈밭에 버려둔 채 마치 바보처럼. 바람은 더욱 거세어져 내 귀가 시리도록 아팠다. 나는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만져보았다. 전부 젖어 있었다. 눈녹은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 목 안으로 떨어졌고 나는 그 차가움에 몸서리쳤다. 발치에 놓인 보온병은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다. 마치 지금 내 마음처럼 다시는 뜨거워질 수 없을 것 같았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이준에게 온 메시지였다. 여보, 방금 고객과 이야기 끝났어. 건물 아래에서 기다려줘. 금방 내려갈게. 여보라는 두 글자를 보자 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 없이 역겨웠다. 그는 아마 그 여자와의 일을 잊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여전히 내가 건물 아래에서 타부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메시지를 꼬박 1분 더 맸어. 예전에는 그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든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그가 필요하면 나는 언제든 즉시 답장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에게 답장할 힘조차 없었다. 나는 대화창을 열어 그가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고 그 전에 작성했던 모든 미전송된 초안 메시지를 다시 찾아보았다. 밤의 지들을 다시 찾아보았다. 밤에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을 것인지 묻는 메시지. 약을 챙겨 먹으라고 상기시키는 메시지. 날씨가 추우니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메시지. 날씨가 추우니 옷을 더 따뜻하게 입으라고 상기시키는. 나는 이 초안 메시지들을 모두 선택하여 한 번의 터치로 삭제했다. 그리고는 채팅 기록에 남아있던 그가 했던 달콤한 말들과 약속들을 모두 캡처하여 저장했다. 그리워하며 간직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기만적인 거짓말들을 믿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고운병은 가져가지 없었다. 그저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에 붙은 눈을 털어냈다. 마치 가치 없는 과거를 버리듯이 집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길었다. 눈밭에는 나 혼자만의 발자국이 깊고 얇게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나는 오늘부터 나와 이준의 길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한때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 온 힘을 다해 쏟아부었던 그 모든 희생이 이 눈 내리는 밤의 한 줌재가 되어 바람 한 번에 흩어져 버렸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이곳은 우리가 2년 전에 산 집이었다. 120제곱미터. 인테리어는 내가 하나하나 신경 써서 고른 것이었고 모든 구석에 나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 거실 소파는 내가 고른 것으로 부드럽고 가난했다. 그는 예전에 피곤할 때면 매일 이 소파에 기대어 쉬고 싶다고 말했다. 베란다 화분에는 내가 좋아하는 다육식물들이 심겨 있었다. 매일 내가 정성껏 돌보는 것들이었다. 베란다 화분에는 내가 정성껏 돌보는 것들이었다. 팀실 옷장에는 내 옷과 그의 옷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 사이는 고작주먹 하나. 모든 곳에서 낯섦과 비웃음이 배어나왔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창밖에서 스며드는 눈빛에 의지해 곧장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다. 가장 위 서랍에서 빈 여행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고 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 신발, 화장품,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담았다. 옷을 정리하다가 남성용 캐시미어, 스웨터를 보았다. 작년 겨울 내가 이준에게 사준 것으로 내 반달치 월급을 썼던 옷이었다. 그때 그는 선물을 받고 무척 기뻐하며 따뜻해서 좋다고 말했고 나를 안고는 내가 자기를 가장 아낀다고 말했다. 나는 그 캐시미어 스웨터를 몇 초 동안 응시하다가 망설임 없이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다. 마치
우리 사이의 하찮은 과거들을 밀어내듯이 나는 조심스럽게 짐을 정리했지만 이 고요한 집 안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소리가 울렸다. 눈은 여전히 밖에서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는 얇은 얼음꽃이 피어 바깥 풍경은 보이지 않고 그저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오름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1시간 넘게 짐을 정리했을까. 여행 가방은 이미 가득 찼다. 나는 가방 지퍼를 잠그고 침실 문 앞에 놓은 다음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이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TV도 켜지 않았고 휴대폰도 만지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평온했고 이전에 느꼈던 슬픔과 억울함은 사라지고 오직 쾌감감에 섞인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새벽 12시 문 잠금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준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외투를 소파에 던져 놓았다. 온몸에서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겼다. 그 향수 냄새는 강렬했고 오후에 빨간 코트를 입었던 여자에게서 나던 냄새와 똑같았다. 이준은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다가와 나를 안으려 손을 뻗으며 말했다. 여보, 왜 여기 앉아 있어? 오래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어? 이 바쁜 시기만 지나면 우리 웨딩 촬영도 하고 성대한 결혼식도 올리자. 나는 몸을 옆으로 돌려 그의 포옹이자. 오래 기다려서 기분 나빠진 거야. 내가 이러는 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시선은 침실 문 앞의 여행 가방에 고정된 채 평온하게 말했다. 짐을 정리했어요. 이준은 내 시선을 따라가 그 여행 가방을 보았다. 그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변했고 목소리도 엄해졌다. 짐은 왜 정리하는 거야? 어디 가려고? 이사 갈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보며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이준 씨, 우리 헤어져요. 헤어져? 이준은 마치 농담이라도 들은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가득했다. 지은아, 너 지금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늦게 돌아와서 그래? 내가 말했잖아. 프로젝트 때문에 바빴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미치지 않았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공원에 쪼그려 앉아 있을 때 지나가던 어린 소녀에게 부탁해 찍은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와 그 여자는 한 방울 쏟아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와 그 여자는 한 방울 쏟아진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그의 앞에 내밀며 말했다. 직접 봐요. 밤 7시 반, 당신 회사 건물 아래에서 당신과 그 여자가 3분 동안 키스하고 그 다음 그 여자를 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었죠. 이게 당신이 말한 프로젝트 논의였나요? 이준의 시선은 휴대폰 화면에 닿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방금 전의 오만함과 짜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대신 자리 잡았다. 그는 내 휴대폰을 뺏으려 손을 뻗으며 말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지은아, 내 말 좀 들어봐. 그 여자는 그냥 고객딸이야. 우리는 그냥 실수로 3분 동안 키스했다고? 나는 휴대폰을 거두며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이준 씨, 나는 3살짜리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날 속일 필요 없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주 선명하게.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문 앞으로 가서 여행 가방을 들고 그에게 말했다.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산 거예요.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 재산 분할 문제를 처리할게요. 그 전까지는 제가 먼저 나갈 테니 당신 혼자 살아요. 말을 마치고 나는 여행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준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다.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힘은 너무나 강해서 내 팔이와 내 발이 줄수였어. 그의 힘은 너무나 강해서 내 팔이 아려웠다. 그는 눈이 충혈된 채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그를 보며 말했다. 이준 씨, 기회는 당신에게 살 수 없이 많이 주었어요. 당신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이죠. 당신이 그 여자에게 키스하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문을 열고 한방눈 쏟아지는 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등 뒤에서는 그의 절규와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의 눈밭에서 나는 여행 가방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제야 절친 하윤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는 2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되었다. 하윤은 막 잠에서 깬 듯한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아,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 안 잤어?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밤새도록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감정들이 결국 터져버렸다. 하윤은 그 말에 긴장되어 있던 감정들이 결국 터져버렸다.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나는 코를 훌쩍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해졌다. 헤어졌다고? 무슨 일인데?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나는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 주소를 알려주었다. 하윤은 근처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움직이지 말라며 금방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여행 가방을 들고 아파트 단지 입구의 편의점으로 걸어갔다. 편의점의 따뜻한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새어나왔다. 한방눈 쏟아지는 거리 속에서 그 불빛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나는 따뜻할 라떼 한 잔을 사서 2 손으로 감싸쥐고 몸을 녹였다. 편의점 창가 자리에 앉아 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흰색 세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멈춰섰다. 하윤이 차에서 내렸다.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채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만지며 앉았다.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만지며 안타까운 듯 말했다. 왜 이렇게 얼어붙었어? 나는 밤에 목격한 일들을 그녀에게 전부 이야기했다. 이준의 거짓말과 나중에 애원까지도. 하윤은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 이준은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야. 그때 네가 공기업 자리 포기하고 그 옆에 없었으면 그가 오늘날 이럴 수 있었겠어? 감히 너한테 이렇게 하다니. 다 지난 일이야. 나는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 마셨다. 온기가 목을 타고 흘러내리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이미 그에게 확실히 말했어. 앞으로는 그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을 거라고. 내가 예전에 내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 하나 비어있다고 말했었잖아. 일단 그곳으로 이사해서 지내. 나중에 이사하고 싶을 때 옮기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하윤은 내 가장 좋은 친구였다. 대학 때부터 나와 함께였고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어떤 일을 겪든 늘 내 곁을 지켜주었다. 하윤은 내 여행 가방을 차에 싣는 것을 도와주고 운전해서 그녀의 작은 아파트로 나를 데려갔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다. 60제곱미터 남짓했지만 인테리어는 소박하면서도 아늑했다. 하윤은 나에게 깨끗한 여분의 침구를 찾아주고 따뜻한 잔치국수 한 그릇을 끓여주며 말했다. 일단 뭐라도 좀 먹고 몸을 녹여. 푹 자고 무슨 일이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나는 국수를 다 먹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부드러운 침대에 눕자 긴장했던 신경이 드디어 풀렸다. 이 밤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 나는 너무 지쳐서 금세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정오였다. 창밖의 눈은 그쳤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쏟아지며 따스한 온기를 전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이준이 보낸 수십 개의 메시지와
일여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메시지 내용은 사과와 애원, 그리고 자신이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며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읽지도 않고 그의 메시지를 바로 방해, 금지 설정으로 바꾸고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주는 또 다른 낯선 번호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그 여자와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 여자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을 거야. 이준 씨, 다시 말하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재산 분할 문제를 처리해야 해요. 집은 우리가 공동으로 샀고 계약금은 반씩 냈으며 대출금도 함께 갚아왔으니 변호사를 통해 당신과 이야기할 거예요. 이주는 내가 재산 분할을 언급하자마자 목소리가 순식간에 변했다. 이전의 애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비웃음이 감돌았다. 난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헤어지자고 한 게 결국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는 거였어.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참지 못하고 웃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눈이 멀었던가 스스로 비웃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했을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준 씨, 당신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준은 나도 지분이 있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제 와서 헤어지고 내 집까지 나누자고? 지은아, 너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내 심장을 사정없이 찔렀다. 내가 일하지 않았다고? 애초에 누가 나에게 일을 포기하고 회사 관리를 도와달라고 애원했던가?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자신의 결혼 자금을 꺼내 급한 불을 꺼준 사람은 누구였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 분노를 억눌렀다. 이준 씨,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 집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 갚은 대출금도 당신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지난 10년간 내가 걔를 키웠다고 생각할게요. 지금부터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없어요. 이주는 내가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불확실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이야? 정말 집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대로 할 거예요. 나는 조금의 미련도 없다. 말한 대로 할 거예요. 정말을 끊자. 내 마음속에는 저와는 조금의 미련도 없었다. 최대한 빨리 재산 포기각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 당신에게 보내줄게요. 오히려 한없이 홀가분했다. 내가 돈을 싫어하거나 내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나는 더 이상 이준과 엮이고 싶지 않았고 이 재산 때문에 그와 질척거리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에게서 빨리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유는 내가 집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지은아, 너 바보야. 그 집은 원래 네 몫이 있잖아. 왜 포기해? 왜 이준 그 배은망덕한 놈한테 공짜로 줘?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하윤아, 네가 날 위하는 마음인 건 알아. 하지만 난 정말 더 이상 그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 그 집 안에는 예전의 추억들로 가득해. 지금 나에게는 그저 고통일 뿐이야.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와 빨리 선을 긋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유는 나를 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네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걱정 마. 앞으로는 내가 있잖아. 내가 네 곁에 있어줄게. 다음 날 나는 재산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이준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각서를 보고는 눈빛에 놀라움이 가득했다. 아마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각서를 그의 앞에 놓으며 말했다. 서명하면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이에요.
이주는 펜을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서명했다. 나는 그가 서명한 각서를 들고 뒤돌아섰다. 조금의 미련도 없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집을 나오자 햇살이 내 몸에 쏟아져 내리며 따스함을 전했다. 하윤의 작은 아파트에서 일주일을 지냈다. 나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베란다에 몇 개의 푸른 식물을 사다 놓았다. 그 연두빛 잎사귀들을 보며 내 마음도 따라서 밝아졌다. 이 일주일 동안 이주는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아마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한 후 완전히 해방감을 느꼈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어떤 쪽이든 상관없었다. 그저 그가 더 이상 내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나는 나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나는 이준과 그의 회사 주위를 맴돌며 내 전공을 거의 잊고 있었다. 나는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다. 졸업할 때 원래는 공기업의 마케팅 기획부서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나중에 이준 때문에 포기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며 나는 내 본업을 되찾고 싶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서 이력서를 업데이트했다. 이력서에는 대학 시절 인턴십 경험 외에는 지난 10년간 이준의 회사에 있던 이준의 해는 지난 기록 그의 회사에서였지만 그 마케팅 기획안들과 홍보 활동들은 모두 내가 직접 기획하고 시행했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만 예전에는 이 모든 성과가 이준의 공으로 돌아갔을 뿐이었다. 이력서 업데이트를 마친 후 나는 취업 포털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업계를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내 이력서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가끔 몇 군데 면접 제안이 들어왔지만 회사 규모가 너무 작거나 급여가 너무 낮아서 모두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인은 내가 다소 낙담한 것을 보고 위로해 주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 좋은 일자리는 천천히 찾는 거야. 네 능력이라면 분명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도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날 나는 또 다른 면접 제안을 받았다. 성원 미디어라는 회사였는데 마케팅 부장직을 채용하고 있었다. 나는 이 회사를 알아보았다. 업계 내에서 규모도 크고 평판도 좋았으며 급여 조건 또한 내 기대에 부합했다. 나는 서둘러 면접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면접 장소로 향했다. 성원 미디어의 사무실 환경은 매우 좋았다. 밝고 넓었으며 직원들은 모두 활기차 보였다. 회의실에 앉아 면접관을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은 다소 긴장되어 있었다. 결국 업계를 떠난 지 10년 만에 이렇게 좋은 직책에 면접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의 여자가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멍해졌다. 김 부장님이었다. 김 부장님은 예전에 내가 대학 졸업 시 합격 통보를 받았던 그 공기업의 상사였다. 그 당시 나를 면접했던 분이 바로 그녀였고 내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자기 팀에 합류하기를 특별히 바란다고까지 했었다. 나중에 내가 그 기회를 포기하고 특별히 찾아가 사과했을 때 그녀는 아쉬워하면서도 내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까지 말했다. 김 부장님도 나를 알아보았다.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정말 지은 씨였군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소 민망한 듯 말했다. 김 부장님, 저 맞아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 부장님은 웃으며 나에게 앉으라고 했다. 제가 공기업을 떠난 지 여러 해 되었어요. 지금은 이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며 마케팅과 인사 부문을 맡고 있죠. 지은 씨 이력서는 제가 직접 보았는데 경력이 우리 요구사항이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마 지을지를 간략하게, 그런데 설마 지은 씨일 줄이야.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부장님은 내게 진한 님은 내게 진한 씨일 줄이야. 김 부장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그때도 지은 씨는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는 아가씨라고 생각했죠. 아쉽게도 사랑 때문에 자신의 경력을 포기했지만 괜찮아요. 지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이어진 면접은 대화에 가까웠다. 김 부장님은 나에게 마케팅 부장님은 나에게 마케팅 부장님은 나를 보며 말을 가까웠다. 김 부장님은 나를 보며만 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나는 내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답변했다. 지난 몇 년간 업계를 떠나 있었지만 전문성은 전혀 잃지 않았더군요. 우리 회사의 마케팅 부장 자리는 지은 씨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이렇게 순조로울 줄은 예상치 못했다. 흥분해서 말했다. 긴분해서 말했다. 긴분해서 말했다. 흥분해서 말했다. 김 부장님, 기꺼이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 급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아요. 성원 미디어를 나설 때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잔잔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가장 먼저 하윤에게 전화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 하윤은 듣자마자 나보다 더 흥분하며 말했다. 정말 잘 됐다. 지은아, 내가 너는 분명 잘할 거라고 했잖아. 오늘 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축하하자. 전화를 끊고 나는 길가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지난 10년간 나는 이준 때문에 내 경력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제 나는 드디어 나 자신으로 돌아와 내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입사하던 날 나는 일부러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김 부장님은 나를 데리고 회사 환경을 익숙하게 해주었고 마케팅 부서 동료들에게도 나를 소개해 주었다. 동료들은 모두 열정적이고 나에게 매우 친절했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아직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무래도 업계를 떠난 지 너무 오래되어 새로운 마케팅 방식과 도구들을 다시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매일 야근하며 공부했고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김 부장님과 동료들에게 물어보았다. 김 부장님도 나를 많이 배려해 주었다. 자주 나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내놨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업무량이 많았다고 업무량이 많은 기대를 소중히 여겼고 모든 프로젝트를 매우 성실하게 수행했다. 모든 프로젝트를 매우 성실하겠고 나는 자진해서 핵심 기획 업무를 맡았고 일주일 내내 야근한 끝에 마침내 완벽한 기획안을 내놓았다. 기획안 실행 후 결과는 매우 좋았고 회사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김 부장님은 회사 정례 회의에서 나를 칭찬했고 후한 보너스까지 지급해 주었다. 동료들 역시 나를 다시 보게 되었고 모두 나에게 축하를 건넸다. 회의실에 서서 모두의 박수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느낌은 예전에 이준을 따라다니며 그가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이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에 불쾌했던 일들은 모두 과거가 되었다. 그날 나는 막 퇴근하여 회사 건물을 나섰을 때 길가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역시나 차창이 천천히 내려가더니 이준의 얼굴이 드러났다. 우리가 헤어진 후 이렇게 가까이서 그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좀 말랐고 눈 밑에는 눈에 띄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조금의 안타까움도 안겨주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의 비웃음이 들었다. 애초에 우리의 사랑을 배신한 것은 그였다.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것도 자업자득이었다. 나는 그를 못 자업자득이었다. 잠깐만 그를 못 본 척하고 곧장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주는
그 모습을 보고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나를 뒤쫓아왔다. 그는 내 팔을 뒤쫓아왔다. 이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약간 잠겨 있었다. 나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갑게 말했다. 이준 씨,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려는 게 아니었어. 나는 그저 널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저 널 보고 싶었을 뿐이야. 맞지? 그저 널 보고 싶었을 뿐이야. 이주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죄책감과 분함,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가 그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이주는 내가 말이 없자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다. 지훈아, 예전에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는 거 알아. 널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 기간 동안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매일 우리가 함께했던 나이들을 생각하고 네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생각했어. 예전 일은 이미 지나갔어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한 목소로 말했다. 이준 씨, 우리는 이미 헤어졌고 저는 이미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했어요. 우리 사이는 진작에 깨끗하게 정리되었어요. 앞으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제 소식도 캐묻지 마세요. 정리할 수 없어. 지은아, 난 널 놓을 수 없어. 난 널 놓을 수 없어. 이준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내가 아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상할게. 평생을 걸고 너에게 보상할게. 나는 그의 자만심에 참지 못하고 웃었다. 당신이 후회한다는 말 몇 마디 하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말해두지만 불가능해요. 나 지은은 당신 없이는 못 사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 일을 하고 있고 내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아주 살고 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 있어요.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네가 잘 지내는 거 알아. 네가 잘 지내는 거 알아. 네가 잘 지내는 거 알아. 네가 잘 지낸다는 걸 알기에 더 훨씬하는 거 알아. 내 회사는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어.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더 좋은 자원을 제공해서 네가 사업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필요 없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내 경력은 내 능력으로 일궈낸 거예요. 당신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어요. 당신의 자원은 당신이나 잘 챙겨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주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이주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이주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발걸음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말은 내게 그저 웃음거리로 들렸다. 애초에 나를 직접 밀어낸 것은 그였다. 이제 내가 잘 지내는 것을 보니 다시 나를 끌어들이려 하다니.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는가? 그날부터 이주는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낯선 번호로 나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사과와 애원,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말들이 전부였다. 나는 그 낯선 번호들을 모두 차단했지만 그는 늘 새로운 번호를 찾아내 내게 연락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주 내 회사 건물 아래에 나타났다. 어떤 때는 내가 출근할 때를 기다렸고 어떤 때는 퇴근할 때를 기다렸다. 처음에는 그를 못 본 척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심해졌다. 아예 내 앞으로 걸어와 나를 차에 태우려 하며 어떤 곳으로 데려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날 마침 동료 명과 함께 퇴근하고 있었는데 이준 씨, 그만해요. 그 이상 여기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여기는 내 회사지. 당신이 함부로 날 깰 곳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커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동료들도 모두 둘러싸고
나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괜찮아요. 모두 고마워요. 나는 동료들에게 미소 지었고 이준을 차갑게 보며 말했다. 이준을 차갑게 보며 말했다. 이준을 차갑게 보며 말했다. 이준 씨, 마지막으로 경고해요. 다시는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그 후 이준은 확실히 회사 건물 아래에서 나를 막아서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낯선 번호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어. 휴대폰을 연락처에 등록된 친구의 메시지만 받도록 설정했다. 나는 이준이 나를 괴롭히는 일을 하윤에게 이야기했다. 하윤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그 이준은 정말 끈질긴 안녕 같다. 하윤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면 같아. 진작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때 혼쭐을 내줘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가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더 이상 그에게 100번 양보하지 않을 거야. 그가 정말 너무 심하게 굴면 분명 경찰에 신고할 거야. 비록 내가 단호하게 행동했지만 이준의 집요한 괴롭힘은 여전히 나에게 약간의 어려움을 주었다. 비록 내가 단호하게 행동했지만 이준의 집요한 괴롭힘은 여전히 나에게 약간의 어려움을 주었다. 가끔 일이 피곤할 때 그가 보낸 메시지들을 보면 짜증이 났고 심지어 내 기분에 기분은 짜증이 났고 김 부장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은 씨, 그런 사람에게는 예의 차를 괴롭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회사도 지은 씨를 지지할 거예요. 지은 씨는 지금 한창 커리어 상승기에 있으니 그가 지은 씨의 일과 기분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돼요. 고맙습니다. 김 부장님. 알겠습니다. 김 부장님. 알겠습니다. 김 부장님. 나는 이준의 괴롭힘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갑자기 나에게 연락을 끊을 줄은 예상치 못했다. 내 마음속에는 약간의 의문이 들었다. 그가 또 무슨 꼼꼼이를 꾸미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어떤 꼼꼼이를 꾸미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준이 갑자기 나를 괴롭히지 않자 내 마음속 의문은 점점 더 커졌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탐구할 여유가 없었다. 회사가 중요한 산업, 협력 프로젝트를 맡았기 때문이었다. 김 부장님은 이 프로젝트를 나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이것은 내가 입사한 일에 맡은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나에게는 지극히 중요했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프로젝트 준비에 쏟아부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나는 몇몇 협력사들과 연락해야 했다. 그중 한 곳은 업계에서 유명한 오래된 기업이었다. 김 부장님은 그 기업의 프로젝트 담당자인 박상무님이 자신의 옛 동료이자 나의 선배이니 박상무님에게 많이 배우라고 조언했다. 나는 박상무님에게 많이 배우라고 조언했다. 나는 박상무님을 50대 남성으로, 포미님은 50대 남성으로, 박상무님은 경험이 풍부하여 나에게 많은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진지하게 들으며 이따금 필기를 했다. 프로젝트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상무님은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 씨, 혹시 예전에 공기업에 다닌 적이 있나를 보기했죠. 지은 씨 이름과 이력까지 있나요? 지은 씨, 혹시 이름과 이력서상의 경력이 왠지 익숙해서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박상무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지은 씨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박상무님은 웃으며 말했다. 그때 지은 씨 이력서는 저와 김 부장님이 함께 검토했는데 정말 보기 드문 인재였죠. 특히 마케팅 기획안이 아주 돋보였어요. 김 부장님이 그때 특별히 지은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하니 아주 돋보였어요. 김 부장님이 그때 특별히 지은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우리 팀에 합류하기를 간절히 바랐었죠. 이 일을 언급하자 내 마음속에 약간의 감회가 일었다. 사실 그때
지은 씨가 그 기회를 포기한 후에 우리 마케팅 부서에 승진 기회가 있었어요. 김 부장님은 원래 지은 씨를 추천했었죠. 지은 씨 능력이라면 그 자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리가 이준 씨의 먼 친척 동생에게 돌아갔어요. 이준 씨의 먼 친척 동생이요? 나는 순간 깜짝 놀랐다. 손에 든 펜마저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박상무님, 정말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박상무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이에요. 그때 지은 씨가 합격 통보를 포기한 후 이준 씨가 특별히 김 부장님을 찾아왔었어요. 지은 씨가 이미 자신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더 이상 공기업에 입사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게다가 자신의 먼 친척 동생이 마침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 김 부장님이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부탁했고요. 김 부장님이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부탁했고요. 김 부장님이 기회를 주었죠.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준 씨가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새하였고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랬구나. 그때 내가 포기한 것은 단순히 공기업의 합격 통보만이 아니었다. 승진 기회까지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준이 기에서 꾸민 짓이었다니. 나는 늘 그때 내가 자발적으로 그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사랑을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준이 감히 내 신뢰를 이용해서 원래 내 것이었을 기회를 몰래 가로채고 자신의 사람을 공기업에 심어 넣었을 줄이야. 그는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줄곧 나를 속여왔던 것이다. 게다가 박상무님이 말을 이었다. 이준 씨가 요즘 한 회사와 협력 사업을 논의 중이라고 들었어요. 큰 프로젝트를 따내려 한다더군요. 그 회사 사장이 바로 지은 씨가 전에 봤던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의 아버지예요. 이준 씨가 그 여자에게 접근한 건 애초에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녀를 이용해서 그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함이었죠.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나를 완전히 깨웠다. 나를 완전히 깨웠자. 그가 그 여자에게 접근한 것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이익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내 사랑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때 내가 공기업 일을 포기하고 그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나의 결혼 자금을 꺼내 그를 급한 상황에서 구해줬던 날들을 떠올렸다. 땡볕 아래 시장을 뛰어다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졌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를 위해 내 전공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잃었던 날들을 떠올렸다. 결국 내 10년간의 희생은 그의 눈에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가 단지 우리의 사랑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처음부터 나를 계산하고 있었을 줄이야. 그는 나의 사랑, 나의 신뢰, 나의 희생을 이용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공으로 나아갔는데 나는 바보처럼 그에게 속아 여전히 사랑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지은 씨, 괜찮아요? 박상무님은 내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눈물을 참아냈다. 괜찮아요, 박상무님. 이런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지난 일이에요. 박상무님이 말했다. 그때 이 일을 알게 된 후 줄곧 죄책감을 느꼈어요. 지은 씨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했죠. 지금 지은 씨가 성원 미디어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 지은 씨가 성원 미디어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 지은 씨 능력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런 남자 때문에 상심할 가치 없어요. 그런 남자 때문에 상심할 가치 없어요. 마음속은 오만 가지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다. 분노, 억울함. 이제야 알았다. 내 희생이 가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던 것이었다. 카페를 나와 나는 곧장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 거리를 걸었다. 햇살이 몸에 쏟아졌지만 나는 조금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이준의 이전 집요한 괴롭힘과 그가 했던 후회스러운 말들을 떠올렸다.
결국 그가 후회했던 것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인 나를 잃은 것이었다. 그가 내가 지금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 한 것은 아마 내가 아직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진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 목록에서 해제한 후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준 씨, 당신이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신은 나의 승진 기회를 가로챘고 이제는 여자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하다니 당신은 정말 철저한 소인배예요.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그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의 연락처를 다시 차단하고 휴대폰을 껐다. 나는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고 그의 어떤 거짓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회사로 돌아와 사무실에 틀어박혀 오랫동안 진정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더더욱 이준이 내 일과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가 내게 진 빚을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지만 나는 그의 방식으로 복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업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여자를 잃었는지 알게 해줄 것이다. 김 부장님은 내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고 내 사무실로 들어와 말했다. 지은 씨, 혹시 박상무님이 그때 일을 이야기해줬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다. 김 부장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때 저 때문에 곤란하셨죠. 김 부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김 부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지은 씨가 무엇을 하고 싶든 재난 연락하고 말해요. 그때 이준 씨 말에 넘어가 그 자리를 그의 친척 동생에게 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김 부장님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훨씬 든든해졌다. 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기운을 차려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다. 나는 이준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없이도 내가 잘 지낼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름 뒤 서울 최대 규모의 산업박람회가 예정대로 개최되었다. 성원 미디어는 주최 측 중 하나로서 박람회의 브랜드 홍보와 현장 실행 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나는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박람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 사례와 업계 통찰력을 공유해야 했다. 박람회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김 부장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은 씨, 긴장하지 마세요. 지은 씨 능력이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회사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일 뿐만 아니라 지은 씨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김 부장님, 알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박람회 현장은 매우 성대하게 꾸며져 있었다. 조명은 휘황찬란했고 좌석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나는 미리 현장에 도착하여 발표 진행 방식과 장소를 익혔다. 내가 막 무대 뒤로 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시야 한 구석에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준이었다. 그는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고 옆에는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 즉 협력사 사장딸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의기양양해 보였고 마치 그 프로젝트를 이미 따는 듯했다. 그들을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아름다운 꿈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를 터였다. 그의 얼굴색은 순간 변했고 눈빛에는 일말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심지어 그 여자를 이끌고 먼저 나에게로 다가왔다. 지은 씨,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준의 팔짱을 끼고 나에도 그 여자는 이준의 팔짱을 정말 몰랐네요. 그 여자는 이준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이준 씨, 이분이 예전에 말했던 그 전 여자친구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주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도발이 담겨 있었다. 아마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공했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를 차갑게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무대 뒤로 향했다. 이런 하찮은 광대에게 나는 굳이 입씨름할 필요가 없었다. 박람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사회자는 참석한 귀빈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이준과 그의 옆에 있는 여자를 소개할 때 사회자는 그들이 곧 협력할 큰 프로젝트를 특별히 언급하며 이것이 업계에서 강대강의 연합이라고 말했다. 객석에서는 한바탕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이준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준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나는 무대 뒤에 앉아 사회자의 소개를 들으며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을 지었다. 곧 내가 무대에 올라 발표할 차례였다. 이준의 얼굴은 다소 일그러졌다. 아마 내가 성원 미디어의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무대에 올라 발표할 줄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나는 연단으로 걸어가 마이크 높이를 조절한 다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빈 여러분, 업계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원 미디어 마케팅 부장 이지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프로젝트 사례와 업계 통찰력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나는 먼저 예정된 계획에 따라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우리의 마케팅 전략과 실행 경험을 공유했다. 내 발표는 논리정연했고 내용이 충실했다. 객석의 사람들은 모두 진지하게 들었고 이따금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는 아마 내가 이렇게 강력한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 여자 또한 이전의 격려를 거두고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프로젝트 사례 공유가 끝난 후 나는 화제를 전환하며 말했다. 내용 공유를 말했다. 이 일은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의 마지노선과 원칙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모두 멍하니 나를 바라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이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마 무언가를 예감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했지만 옆에 있던 사람에게 제지당했다. 나는 객석의 이준을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10년 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공기업 마케팅 부서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의 직속 상사이자 현재 성원 미디어의 부사장님께서는 저를 매우 좋게 보셨고 중요한 승진 기회를 저에게 주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를 준비하던 그때 저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 저기 서 있는 이준 씨가 김 부장님을 찾아가 제가 이미 자신과 넣고 원래 저의 것이었을 승진 기회를 가로챘습니다. 더 이상 공기업에 입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객석은 순간 술렁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준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멸이 가득했다. 이준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다. 지난 10년간 저는 저의 전공과 미래를 포기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저의 결혼 자금을 꺼내 그를 급한 상황에서 구해줬습니다. 그의 회사를 위해 저는 땡볕 아래 시장을 뛰어다니다 길가에 쓰러져 열사병을 앓았습니다. 그의 회사를 위해 저는 모든 휴식 시간을 포기하고 매일 팽이처럼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저의 희생이 그의 눈에는 그저 발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저의 신뢰를 이용해 저의 미래를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큰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협력사 사장 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감정을 흥정의 도구로 삼아 우리 10년간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나는 2주년간의 사연을 배신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준 씨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접근했던 협력사 사장 딸입니다. 이준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를 이용하고 또 그녀를 이용하다니
당신의 양심은 아프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감정과 미래를 짓밟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업계에 발붙일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을 열었다. 이준이 과거 인맥을 동원했던 채팅 기록, 그와 그 여자의 친밀한 사진, 그리고 그가 감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했던 녹음 파일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현장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고 모든 증거가 사람들 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객석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여자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여자는 스크린에 나타난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준을 보며 말했다. 이준을 보며 말했다.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오해야. 지은이가 나를 일부러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오해? 나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이준 씨, 증거가 명백한데도 아직 변명하려 들어요? 지금 당신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그 여자의 아버지, 즉 협력사 사장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이준 앞으로 걸어와 그의 뺨을 후려쳤다. 그는 말했다. 이런 이준, 감히 내 딸을 속이고 우리 집안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 하다니. 이 프로젝트는 전면 취소다. 게다가 널 고소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이준은 맞아서 비틀거렸고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가 치밀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이 이 순간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프로젝트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잃었고 심지어 업계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객석의 사람들은 모두 이준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이전에 그에게 인사를 건넸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그를 피하기 바빴다. 나는 눈앞의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쾌감도 없었다. 오직 완전히 해방된 듯한 가벼움만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복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위해 타인의 감정과 미래를 짓밟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지노선을 잃지 마십시오. 오직 성실하게 노력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만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고개 숙였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마치고 말을 마치고 나는 마치고 이 박수는 나에 대한 인정이자 정의에 대한 지지였다. 김 부장님은 내 옆으로 다가와 흡족한 듯 말했다.